번째 연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와 향후 병원 원목실 활동 방향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료집 30페이지와 41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발표는 강동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임상 교수이시자 전 강동성심병원 울트레아 간사이셨고 또 전 강동성심병원 성심회장 교회의 회장을 역임하셨던 이진원 사도요한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전염병, 코로나와 원목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목실 비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4년 전으로 저희가 잠깐 돌아가면요. 12월 31일 중국에서 괴질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당국 그날 나온 뉴스가 조국 장관 검찰 기소,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승승장구하고 금자탑을 쌓는다는 내용, 그리고 갑자기 이런 게 나옵니다. 중국에서 원인 불명 폐렴이 있었는데 의심 환자 27명, 그 다음에 7명 중퇴, 죽지도 않았습니다. 1분 30초짜리 짧은 뉴스인데 글씨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근데 중국에서 옛날부터 이제 이런 괴질이 많이 발생했죠. 왜냐하면 그쪽이 고온 다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 섭취하는 그 식품의 그 버라이어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사람들은 박쥐를 음식으로 생각하고 뭐 상다리 빼놓고는 다 드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중국이고요. 여기 후베이성, 우한의 한가운데 화난 수산시장, 재래시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환자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 고기 같은 것을 포장을 해도 슈퍼마켓에서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거 썩은 고기다. 얘네들이 포장을 이렇게 할까 스스로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생물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곳이 인구 밀집 지역이고요. 우한 인구가 1,100만입니다. 저희 서울 인구가 올해 6월 달에 950만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YTN 발표 하루 전날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의 리원양이라는 사람이 위챗이죠. 중국의 카카오톡, 거기에 동기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썼습니다. 야, 2003년 사스 같은 괴질이 돌아. 우리 진료할 때 방호복 입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실명으로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올라가고 4일 후에 중국 공안 거기에 출두를 해가지고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거짓말을 했다는 죄명하에 이런 반성문을 쓰고 풀려나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 친구가 이제 일주일 후에는 코로나에 걸렸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그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이유는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휘슬러로서. 그로부터 또 일주일 후에는 드디어 중국에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친구는 그로부터 또 2주 후에 결국 죽었죠. 이 친구의 역할이 뭐냐면 그때까지는 괴질해서 그냥 뉴스만 잠깐 났었는데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친구는 이미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1월 20일) 중국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때입니다. 아직 사망이 4명입니다. 한국 1명인데 중국에서 건너온 그 중국 여자 환자, 그 인천공항에서 소리 질렀던 여자 환자 1명이 있었고요.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1월 24일부터는 중국 춘절이 시작됩니다.
중국 춘절에 비행기, 고속버스, 승용차를 뺀 순전히 기차로만 4억 5천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예. 중국 전체가 들썩이는 거죠. 중국에서 한 조치는 후베이성 봉쇄, 국경 내에서 다수가 모이는 축제 행사 금지 딱 2개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춘절 끝나고 퍼져 나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어디서부터 이제 발원지가 됐는지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건 정치적인 입장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과학자들은 중국 우한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의 베르타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양반은 돌연변이식에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돌연변이가 되면 요 시간이 있고 요 시간이 있고 요 시간이 있고 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하니까 11월 중순쯤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더라. 더군다나 11월 17일 날 우한에서는 신문에 이미 나왔습니다. 괴질 환자가 있었다고. 그리고 이 과학자가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이것은 세 사람한테 세 사람이 노출되면 한 사람이 걸리고 두 사람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계산이 됐고요. 만약에 이게 1100만 우한의 환안시장 중심이 아니고 저기 시골에서 만약에 발생했으면 98에서 99%는 혼자 사그라졌을 것이다라는 계산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또 의사, 워럽이라는 의사가 계산을 하고 첫 번째 환자가 11월 4일 날 아마 중국에는 최소한 한 명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게 다 네이처지에 밝혀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된 것으로. 자, 코로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문어발, 캐치볼, 장난감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면으로 자르면 이 문어발이 이렇게 왕관같이 되는, 이것은 이제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보통 코로나 하나에 이런 문어발이 한 25개에서 40여 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굉장한 코로나의 무기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유식한 용어로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스파이크 튀어나오고 단백질. 예. 문제는 이제 이게 RNA 바이러스고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이제 이렇게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전자 크기는 34,000 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스파이크, 이것은 사람 세포에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RNA를 통해서 어떤 독소를 만들어서 사람 감기를 일으키는데요. 사실은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랑 수천 년 같이 왔기 때문에 걸려도 감기, 심해도 독감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 RNA 내용이 변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무데나 달라붙는 게 아니고 세포의 AC2 수용체라는 데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딱 합쳐지면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이제 복제를 하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얘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이 Y자 모양 항체가 얘를 감싸서 아예 이거 접착을 못하게 해서 그냥 혼자 떨어지게 한다든가, 또는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죽임으로써 우리 면역 체계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과 출신들을 위해서 잠깐 DNA, RNA를 설명을 하면 재밌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RNA입니다. 단일 가닥이죠. 이중 가닥의 DNA입니다. 우리가 혹시 염기 배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염기는 4개가 있습니다.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인데, 유라실이랑 사이민, 이것은 같은 겁니다. 하여튼 4종류가 있고요.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기 3개니까 4종류의 염기 중에 하나, 또 4종류의 염기 중에 하나, 또 4종류의 염기 중에 하나, 이 3개가 만들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 64개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21개의 아미노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코드는 겹치게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뭐냐? 그냥 아미노산이 그냥 이렇게 본드로 붙여진 게 단백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코드가 UUU는 페닐알라닌. 예를 들어서 뭐 C랑 U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뭐 발린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을 이제 끌어오게 되고요. 재밌는 게 UGA로 끝나면은 이 붙이는 것을 중지합니다. 참 컴퓨터 같죠? 예, 우리 몸이. 그렇게 해서 중첩을 시작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요렇게 21개 대충 붙여놓고 또 30개 대충 붙여넣어서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은 이게 인슐린의 한 단위가 되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9개, 아주 만들기 쉬운 9개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 그 단백질인데 워낙 만들기 쉬우니까 아마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 존재인 것 같죠. 예.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 코드 하나가 랜덤하게 잘못 붙으면은 엉뚱한 아미노산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발린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 페닐알라닌이 붙었을 경우에 이 인슐린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모릅니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2배로 될 수도 있고 80% 될 수 있고 그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독소면은요. 예, 효과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거나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단백질 변화가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면요. 모양이 변하겠죠. 그러면 아까 Y자의 항체가 거기서 감싸지를 못합니다. 그럼 얘는 그 항체를 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면역 회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랜덤하게 이게 바뀌는데 정말 무작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가 모르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 1917년 5월 13일 날 파티마 성모님이 처음 발현하셨을 때 그 몇십 년 후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교황님께서 흉탄에 맞으셨죠. 예. 그리고 나서서 나중에 회복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한 손은 총을 쏘았고 한 손으로는 그 총알 길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성모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변이를 보십시오. 우리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지금 XBB 요즘 저도 어제 XBB 주사를 백신을 맞고 왔는데요. 이것은 아까 그 많은 아미노산 몇 개가 바뀌어서 효과가 아주 크게 변한 그런 균의 변이일 뿐이고 실제 허브 리니지 ORG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 스크롤바 보이시나요? 요거 한 1cm만 내리면 요거 100개가 올라갑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변이가 일어났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지금 여기 이제 따온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가 DNA가 복제를 할 때는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그 염기를 채우면서 복제가 되는데 한쪽이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이쪽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얘를 치워버리고 이쪽으로 다시 복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RNA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엉뚱한 게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변이가 되는 겁니다. 흔히 RNA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보다 2~3배가 아닙니다. 한 1000배 정도 그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결국에 다 아시죠?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너무 늦게 했죠. 예, 너무 늦게 했죠. 3월 11일에야 이제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는데 워낙 WHO가 그 중국의 입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하여튼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전염병 경보 등급을 1등급은 그냥 동물간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여기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2등급은 사람도 전염됐을까? 그게 2등급입니다. 3단계는 사람 전염이 되네? 인수 공통병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동물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노란색 들어오는 겁니다. 4단계는 이때부터는 이제 사달이 난 거죠. 사람 간의 전염이 확인됩니다. 이때부터 격리의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5단계는 어느 큰 지역 한 나라 그쪽에서 번지기 시작하고 그 처음 중국 그 1월 20일 상황 그때가 지금 5단계였고 팬데믹은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된 것을 팬데믹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중국 화장터가 마비가 돼가지고 아파트 촌 마당에서 자기 친척을 지금 화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미에서는 감기로 병원으로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서 그대로 돌아가신 분.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이 시체가 쭉 있는데 여기는 미국 뉴욕입니다. 예. 이런 뉴스는 아마 봤을 겁니다. 이 간호사가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가는데 슈퍼마켓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규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결국에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먹을 것 좀 남겨달라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감마변이 일어난 이후에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갑니다.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갈 때 그 보르소나로 대통령은 그때도 그 뭐 제트스키 타고 파티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본인도 걸렸고 작년에 룰라 대통령에게 정권 뺏기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황님께서도 3월 27일인가요? 그 성 베드로 광장 비 오는 날 혼자 이 십자가가 그 패스트를 물리친 히스토리가 있는 그 나무 십자가 앞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죠. 이탈리아 북부도 롬바디어 지역이 거의 초토화됐죠. 거기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다 놓고 이제 연미사를 드린. 자, 이제 잠깐 용어를 살펴보시면 에피데믹은 그 한 지역에서 거기 그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유행하는 거고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거. 그다음에 엔데믹은 고장원 신부님 그 매뉴얼에도 있듯이 지금 현재 이제 풍토화된 겁니다.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여기 강의록에 다 지금 전 세계 사망자가 지금 700만 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9월 4일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저희 나라에서도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700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3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인구 1위가 중국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인도는 통계라고 하기 좀 민망할 정도고 2등 국가인 중국은 통계 조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통계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아느냐? 초과 사망자 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평상시에 100명이 죽었는데 어떤 애 보니까 140명이 죽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는 전쟁도 없고 기아도 없고 홍수도 없고 지진도 없었다. 그러면 40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통계적으로 아는 방법입니다. 정확합니다. 비교적. 거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 3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명 이상, 우리나라도 한 3만 5천이 아니라 한 4만에서 5만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게 작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대한민국도 봐라. 결국에는 인구들 절반 이상 60, 70% 결국 코로나 걸리지 않은 유럽의 어디죠? 스웨덴인가 그쪽은 아예 처음부터 풀어놨었죠. 어차피 다 걸릴 거 뭐 처음부터 그렇게 돈 써가면서 방역을 했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처음부터 아주 빡세게 그 방역을 한 효과가 작년 서울대
보고에서 나왔고 란셋이라는 잡지에 실렸죠. 예, 굉장히 잘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0여 개국 코로나 환자 수 감염 수가 많은 30여 개국 중에 사망자가 가장 퍼센트가 적습니다. 0.13%. 그러니까 1000명에 1.3명인가요? 예. 1000명에 1.3명. 그 적은 이유가 확실히 코로나라는 첫 쓰나미가 밀려올 때는 그 첫 파도를 안 맞는 게 최고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피했고요. 미국이나 유럽 그런 데는 그대로 얻어맞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단 시간을 보면 백신 만들 시간도 있고요. 마스크 만들 시간도 있고요. 모든 게 일반 사회인들이 감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스 2002년 뭐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리아. 근데 이제 다음에 언제 올까요? 예. 아마 언젠가는 또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세미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런 질환이 왔을 경우에 이런 건 많이 봤을 겁니다. 혼자 접촉하지 않기, 건강 수칙 지키기, 손 닦기,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자기 생활가구 열심히 소독하기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격리입니다. 격리. 뿌리는 완벽한 격리가 있으면은 자기 물건 소독할 이유도 없거든요. 완벽한 그렇지만 사람 사는 사회에서 격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칙이 지켜지는 건데요. 그래도 격리가 그 최우선의 그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코로나 참고로 1년 후에 그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심지어 친척, 친지, 취미생활이 교회, 종교 공동체 이런 데까지 만남이 줄고요. 오로지 가까운 가족끼리의 그런 만남만 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강제한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식당에 4사람 이상 가지 마라, 2사람만 먹어라, 마스크 밥 먹을 때만 마스크 내려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듯이요. 이게 이제 코로나 전과 후 미사 참여 그래프인데 올해 그 3억 백서인가요? 올해 봄에 발표된 3억 백서에 지금 나온 건데 매주 미사 참석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선은 제법 굵고요. 미사 안 하시던 분들이 다시 매주 참석하는 비율은 굉장히 가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사 참석률이 꽤 줄었는데 이것도 성당에서 이제 고령자들 오지 말라고 하는 역할인데 이거 잠시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그 와중에 신천지 그리고 입안에 소금물 뿌려가지고 그 한 교회 전멸시키고 성남 은혜강 교회 사건,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의 사랑교회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선언 1년 후쯤에 평화방송에서 지금 그 방송한 건데요. 당시 이제 김지영 신분 이름이 아마 김지영 신부님이 나와서 그 토로하시는 그 어려움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다. 그리고 병원은 왜 코로나 때문에 원목실을 폐쇄하냐? 빵집이랑 편의점은 열면서 그리고 우리를 치료에 동반자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다. 또 어느 병원은 원목자가 직원이고 어느 병원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그 사제나 수도자들은 병원 들어가기도 눈치 보이고 조금 편치가 않다. 이제 이런 그 토로 사항을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저도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원 치료의 문제점이 뭘까? 일단은 이것은 다 압니다. 환자는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존재로 인식된다는 거 이건 의사들도 배우고 누구도 다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육체 치료에 치우쳐져 있는 거 맞고요. 가끔 이제 정신적 치료는 과거에는 정신 상담했는데 요즘은 약물 치료가 줍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영혼이 이제 그 스피릿,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그 뭔가, 이것은 이제 저보다는 분들 신부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이고요, 육체, 여기서 이제 치료의 영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목실은 잘해야 정신과 치료 보조고, 결국에 그 치료하는 그 개념의 뿌리, 그 지향의 방점이 육체로 가 있는 겁니다. 육체로 땅을 향해 가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이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병원 현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병원도 별로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사랑을 가지고 치료를 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거보다 2단계 낮은 옷만 입고 있어도 숨이 탁탁 차오릅니다. 한 10분 있으면은 안경에 김 끼고 시작하고요, 김이 껴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30분 정도면은 뭐 온몸에 땀이 나고요. 아마 그 여자 그 간호사 그 뭐죠? 그 간호장교가 아마 그 마스크 벗고 있고 콧등 썰린 거 반창고 하는 그런 사진들 다 보셨죠? 우리 간호사들 보면은 이거 하고 8시간 9시간 근무하고 나오면은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원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최소한 이건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 신부님들도 병원에서 도와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겁니다. 이것만 해도 웬만한 병자성사는 드실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까 그 김지영 신부님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한가운데 나온 종교인들 세금에 관한 앙케이트인데요.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종교인을 바라본 그 감정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개신교에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거리가 가까울수록 맞는 거거든요.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부패한, 비윤리적인, 독단적인, 이런 천주교는 믿을 수 있는 착한, 깨끗한, 합리적인, 그래도 이미지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목 활동하는 데는 어느 정도 희망이 꽤 있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분표입니다. 이게 60년도 거고요. 이게 올해 거. 2070년도에 아마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흔히 속된 얘기로 58년 개띠. 저도 학생 때 제 앞번호가 58년 개띠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58년 개띠, 뭐 개띠가 그렇게, 58년 개띠 의미하는 거 아시죠? 예, 가장 많은 출산이 기록된 해가 58년 개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목 서비스라고 뭐 부르면 하여튼 원목 활동의 주 활동이 지금 여기죠. 근데 지금 58년생이 현재 65세입니다. 향후에 20년 후에 이 넓은 면적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이거 하고도 지금 뭐 힘들다 어쩌다 이 많은 면적을 지금 현재는 감당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그 간병사 그 얘기 앞에 신부님이 하셨는데 저랑 어떻게 생각이 똑같으신지 가만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간병사입니다. 간병사 역할, 환자 체위 변경, 위생 상태 관리, 식사 보조 뭐 이런 건데, 체위 변경 안 되면 욕창 생기고요, 위생 상태 안 되면 뭐 신우신염 생기고, 식사 보조 안 되면은 음식물 기관지 넘어가면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 달고 돌아가십니다. 이 모두가 다 그냥 잘못되면 중환자실 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그렇지만 환자 보는데 가장 강점은 뭐냐면 24시간 환자분과 같이 있고, 코로나 때 격리돼도 24시간 있기 때문에, 아까 카톨릭 간병사 말씀하셨는데 이 잘 키운 간병사 하나 열 봉사자 안 부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24시간 있게 되면 온갖 얘기 다 하고 정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교한답시고 이렇게 가가지고 야 좀 믿어줘 뭐 그런 것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 얘기 하면서 그러면 훨씬 아마 정교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간병사, 간병업체. 근데 우리는 이제 130여 개 그 등록업체 중에 약 이 정도 7에서 20만 명 간병사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또 요양보호사라고 있습니다. 6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양보호사는 뭐냐면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서 띄어가지고 동사무소 내면 동사무소에서 그 골목에 있는 엄마를 부탁해 뭐 이제 그런데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서비스 해주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근데 그 요양보호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오늘 이제 여기 주제가 아니까 논점에서 제외를 하고요. 자, 이게 우리가 아플 때 그러면 간병사를 쓸 건지 말 건지. 간병사 부모가 아플 때는 그래도 자기가 쓴다. 아마 간병사가 비싸니까. 자녀 아플 때는 내가 하겠다. 이건 부모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내가 아플 때는 누가 간병해 줬으면 하냐면 다들 이제 간병사를 원합니다. 간병사 수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갈 기하급수적으로. 아까 인구 분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안 아픈 노인이 아픈 노인을 돌보는 사회가 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병사 분들을 굉장히 지금 소중히 봐야 되고 이분들이 진짜 어떤 보석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이분들께 정교를 하면은 또 그게 처음에 어부 베드로를 하찮은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정교를 할 주님의 뜻과도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원목 그 봉사가 주로 이렇게 좀 낚시 한 사람 한 사람 낚시 개념이면은 김민재는 골 넣으면 안 됩니까? 아니 공격해야죠. 그 정교를 해야죠. 예. 지금은 오로지 돌아가실 분 그거 하는데 정교를 해야죠. 영세도 주고 그 신부님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올해 5월 교황님 기도지향이 교회 운동 단체들이 자기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을 봉사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꾸 아이디어 내서 해야죠. 자, 전국 이제 사제 소임을 보면은 지금 특수사목이 대충 1,100명이고요. 아까 군종이 한 102분 사제님이 계신데 그 1,100명 중에 서울 특수사제 하시는 분이 267분 중에 21분이 지금 원목실에 있는 사제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이제 그 비율로 역산해서 봤을 때 1,100 대입하면은 전국의 원목 사제 수가 한 70, 80 나오는데요. 서울에 큰 병원이 있는 걸 감안을 해서 한 글쎄 40에서 50분 되려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고장원 신부님한테 물어보니까 대충 40분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건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조직을 해야 되거든요. 참 작년도 이렇게 올해 봄에 발표된 겁니다. 천주교 이거 작년에 그 신자들이 그 와중에 좀 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신자분들이 이 코로나 중에서도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둔촌동 성당 좀 미사를 좀 잘 다니는데 거기 부주임 신부님께서 아마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더 애틋한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서 그러셔야죠. 그럼에도 아까 그 미사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많이 줄은 것은 이제 성당에서 그때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3자리에 하나, 4자리에 하나 할 때 나이 드신 분은 좀 오지 말아달라고 한 그 역할이 아마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자, 인구 분포와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올 봄에 발표된 건데 지금 뭐 50, 60 이거 그 베이비 붐 폭발과 똑같이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 분포 이거 거의 40% 됩니다. 그 뭐 50대, 60대 이게 합치면은 40%인데요. 이분들 곧
다 예비 입원자입니다. 원목실을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준비해야죠. 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가슴 아픈 건데, 작년에 천주교 신자 사망자 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고장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사망자가 37만 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37만 2,939명인데 천주교 신자 비율로 뭐 하면 한 4만 2천 명의 천주교 신자가 돌아가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병자성사 집행률이 37%입니다. 3분의 2가 못 받았어요. 신자인데도. 병자성사 받고 죽는 게 사실 저희들의 꿈 아닙니까?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데 세상에 3분의 2가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죽은 사람 대비로는 4%만 받고 죽었습니다. 96%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96%의 상당수는 사실 오후 5시에 그 포도밭에 일하러 온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62%, 그 전 인구 대비 7%인데 하여튼 코로나 난 다음에 25%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병자 성사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염병이 올 때 이 25%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병원 올해 발표된 병원 천주교 병원이 서울에 5개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전화를 해봤네요. 사회사목국에. 그러니까 은평 성모, 그다음에 여의도 성모, 뭐 강남 성모 그런 거랍니다. 그 저희 강동성심병원 같이 그래도 천주교를 표방하고 있는 병원은 전혀 그게 안 됐고요. 포함이 안 됐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1,400개 요양병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요양병원 1,400개인데 거기에 이제 오늘 내일 기다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시거든요. 점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글 쓰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인구 구조상 원목실의 위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혼 중에 영의 중요성,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영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고해성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병원 당국자한테 알려줘야죠. 그리고 원목실의 역할은 아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활동 범위는 일반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까지. 일반 종합병원 원목실이 본당이라면 요양병원은 공소. 뭐 그런 식으로. 간병사들 중간 의료 도우미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 병원사업위원회 저 구조는 잘 모릅니다.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이거 감당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시겠지만 무식하면은 굉장히 생각이 자유로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교구 설립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교구 설립이 안 될 이유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잠깐만, 시간이 지났죠. 예를 들어 가지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군인 없는 나라가 있나요? 있겠죠.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티칸에도 스위스 용병이 있죠. 그렇지만은 군인이 있다고 군정교구가 있는 나라가 몇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특수 상황 때문에 아마 군정교구가 생겼겠죠. 상대적으로 군인이 많아서. 자, 그런 논리라면 지금 인도나 아프리카는 평균 나이가 40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제1위의 노화 국가입니다. 더욱이 군인 수는 줄고 앞으로 환자 수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굳이 병원 교구 설립이 안 될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장훈 신부님
그 병자성사 밤이 주고 하는 그런 애로점을 하셨는데 저 교구 설립을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사실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이게 본당 주임 신부님 연락해야 되나 무서워. 보좌 신부님한테 연락이 편하게 거기 안 되면 여기 원목 사제님은 어때? 왔다 갔다. 그냥 여기 교구 설립되면 그냥 원목 사제들끼리 당직표 짜시면 됩니다. 네, 당직표 짜시면은 매주 뭐 여기 뭐 월화수목 한 달에만 한두 번이면은 그날은 잠 포기하시는 겁니다. 예, 이 병원 저 병원 세컨 당직 당연히 당직표를 만드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신자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산으로 다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굳이 병원 교구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호스피스 아니면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베드리든 침대에 누워서 아주 장기간 있어야 되실 분들 그분들은 거기 계셔도 상관없잖아요. 병원 교구로 옮겨도 왜냐하면 아마도 거기가 마지막 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은 교구장님도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라는 가정합니다. 그쪽 의료에 전문화되시고 인맥도 쌓아가시고 그러면 아까 D레벨 방호복 중환자실 뚫고 들어가서 하는 거 더 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병사도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평화상조 이쪽 연계 서비스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서울 근교에 지금 뭐 천주교 묘지가 별로 이제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 많은 사람들 다 지금 묻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 빨리 개발해서 그거 한다던가 이런 아주 장점이 많을 것 같고 뭐 심지어는 뭐 이동 법원까지 만들어서 돌아가실 분 되면은 웬만하면 최대한 감면을 해서 거의 돌아가실 게 확실하다고 의사가 확인하면 조당도 한번 좀 풀어주시고 사람을 위해서 조당 완전히 이제 저인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채를 한번 걸른 다음에 주님께 갈 수 있게 그게 아마 참 생각이 제가 자유롭게 한번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